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전에는 좀 뭐 영상도 찍고 하시고 해서 시간도 있었는데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은퇴라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네. 뭐 이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혼자 일해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네. 은퇴하고 뭐 그리고 애들이 결혼 뭐 우리 때 좀 결혼을 30대 이전 애들 많이 했으니까 그때 되면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든 좀 한시름 덜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뭐 비혼주의라고 결혼도 안 해. 제 친구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집에서 그냥 얹혀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등골 다 빨리고 아니 노후 대비가 될까 모르겠어요. 점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어야 노후에 국가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는데 뭐 지금 같아서야 지금 오히려 있던 복지정책도 다 네, 없어지는 편이니까 이거 이러다가 노인네들 숫자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뭐 가난한 국가 책임 못 진다느니 뭐 또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윗세대들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판이니까 노인네들이 그야말로 이제 또 더군다나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수하는 시대. 네. 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앞으로 당신 30년쯤은 더 살걸 당신 그 집안 연령 평균 수명으로 봐서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 60년 살았는데 앞으로 또 30년을? 근데 이게 뭐 젊어서처럼 건강하고 그러니까 일은 못하면서 예, 수명만 늘어나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음식 씹는 것도 쉽지 않아지는데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것도 싹히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에 뭐 이제 국가에서 진짜 급여식으로 다달이 노인들한테 네. 보편 지급하지 않는 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노인네들 보고 일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흐르면 빈부차가 심하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균형을 맞춰가는 거를 해야 하는데 뭐 있는 쪽은 항상 거기에 반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또 기가 막히게 없는 사람들까지 또 거기 동조해서 같이 뭐 반발을 해주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 자본주의, 그 천박한 자본주의가 좀 심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남양 특집이라고 제가 페북에다가 광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네네. 좀 서늘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 나이 세대들 패친분들이 많으시니까 저의 삶이 그렇게 서늘하다. 앞으로 마치 이게 무시무시하죠. 이게 괴담같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고. 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교사 출신이시니까 요새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예. 그 특수교사 문제 있었고, 네. 자살한 사건도 예. 있었고. 네. 이제 교육계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네.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각 학교의 이 장들은 굉장히 그 몸을 사려요. 보시면 그렇지. 몸보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공무원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긴 무슨 사건에 뭐 국회 불려 나와서도 뭐 모르세요 일간하더만요.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딱 기간 기름이 채우고 끝내고 예, 연금 받고 이것만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무슨 뭐 일반 회사처럼 어떤 게 문제가 터지면 어쨌든 이건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회사의 존망에 네.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호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를 보호해줄 만한 예, 게 예, 없어요. 그냥 조용히 덮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아이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명박 당시 이후 그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그래서 수요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게 그러니까 고객님 되시는 거죠. 고객님. 예.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고객님 되시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 그러면 이런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돼 있느냐? 그것도 없고.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법,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옛날보다는 덜해지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교장의 명을 받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문구가 아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법조 문구가 지금은 이제 좀 완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교장 권한이라 있는 거죠. 교장의 권한이 가장 그럼 교장이 책임져야 될까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 그럼 책임을 안 졌을 때 벌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는 의리도 없는 거예요. 부하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조직 의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늘 학교를 비판하는 쪽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때 교사들이 좀 폭력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거의 뭐 국가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학교라는 형태의 교육 형태를 그동안 쭉 유지해 오면서 사실상 교사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매를 때리는 방법.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하고.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선생님이 때리는 건 당연한 거. 학교 와서 맞으면 네가 잘못한 거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세대가 겪으면서 이게 맞을 만한 일이었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어떤 불만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이러면서 우리 애는 안 맞게 하겠다. 학교에서. 이러면서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만한 잘 가르치고 선도할 만한 어떤 방법적인 것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던 방법 자체는 그냥 불법이 되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좀 이렇게 좀 범접하기 어려운 선생님도 계시고 때리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조심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지 않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직장이라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눈에 보기에도 저게 선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밥벌이만 챙기는 그런 교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어떤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전체가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많잖아. 이제 자식들을 완전히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너무 거꾸로 너무 과보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부모 교육이에요. 그렇죠. 새 시대에 적응하는 부모 교육은 안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학교가 자식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까지도 사실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물론 뭐 정규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적어도 문제 있는 학생들이 부모는 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은 사실상 자식은 교사가 평생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나마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자식을 제대로 이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그렇죠. 책임을 모르니까. 예. 당연히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보고 저 학부모 이상해?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형사처벌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돼야지. 예, 책임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 자체에 대한 것도 뭐 체벌 뭐 이런 건 매를 드는 순간 이거는 이제 교육이 아니라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봤잖아요, 저희들. 그렇죠. 매를 드는 순간 정글인 거예요. 이 매를 든 자에게 어떻게 이게 잘 보여야 안 맞고 이거 될 수 있나. 눈치 보는 그러니까 거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니까 주로 때리는 거를 전담하는 선생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때리지 않더라도 예.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교장실로 불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장실로 가갖고 상담을 해요. 교장이. 지금 우리나라 교장 하는 일 없잖아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없지. 그런 걸 하는 게 교장의 원래 교장이 그런 거 하는 거더라고. 외우고 보니까 다 교장이 네. 불러서 그래갖고 상담하는데. 상담하고 그랬는데도 교정이 안 돼. 그러면 학부모 통보하고 그래도 안 돼. 학부모 소환하고 학부모를 봤더니 학부모가 더 문제야. 그러면 형사 고발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거죠.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 개인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사실 우리 때는 사고 치는 애들은 좀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여전히 잘 사는 애들이 사고 치긴 했지만, 근데 요새 보면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집에서 옹야옹야 키웠다. 그래서 금쪽같이 키웠던 애들, 금수저 애들이 학교에서 일진이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시험지 문제집도 문제도 빼돌리고 이런 범죄의 중심에 법이 잘 손대기 어려운 애들. 학교 교장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애들, 그런 그룹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교사 개인의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카리스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적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그렇게 좀 보면 좋죠. 네. 그럼 민주적인 교육이 된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요. 설득이 돼요. 네. 왜? 자기가 말 안 되는 거 아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우기긴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지. 그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카리스마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내가 뭐 우길 수가 없어. 저 선생님은 말하는 게 거의 뭐 다 오라. 따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자체는 이제 그냥 그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압적인 것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래서 거꾸로 얼마나 민주적인 그런 교육을 잘 받았냐 교사가. 그런 교사가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그게 민주적인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우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민주적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교육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요새 저는 제일 그 천박한 논리가 뭐냐면 박봉이다 이거예요. 교사가 왜 왔구나.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얘기하면 박봉이라서 자부심이 없다. 박봉이라서 그거는 소명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IMF 이후부터 완전히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공공기관,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
공공기관, 학교도 다 포함되죠. 그런 것들이 이 급여나 이런 것들이 IMF를 전후로 양상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들은 월급은 꾸준히 올라요. 그중 그냥 민간 내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대부분 거의 정체율이 정체이면 떨어지는 상황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점점 심화되어 온 거예요. 지금은 장난 아니죠. 교사 월급이 오히려 훨씬 많죠. 근데도 뭐 사람들이 아직도 박봉이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그건 그냥 잘 몰라서. 모르거나 그냥 선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 있는 거죠. 교사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예. 그것이 교사의 카리스마죠. 지금처럼 뭐 그렇죠.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뭐 태권도 몇 단이라 이래서 선생님 무서워. 이거는 이제는 그런 카리스마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섬세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교사는. 예. 그러니까 교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은 그 모든 지식 잘 가르치는 학원에다 잘 가르쳐요. 그럼요. 지식 내용은 조직적으로 컴퓨터에도 다 있어요. 컴퓨터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의 구조화도 중요해요. 구조화시키는 것. 네. 그렇죠. 내가 사고하는 A부터 G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가르쳐주면 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한 방에 딱 볼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는 그런 능력. 입시 제도도 바꿔야 하고. 예, 뭐 그런 여러 능력과 가지들이 이제 두 번째는 섬세한 거예요. 예. 교사의 역할로서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수준, 학생의 상태,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더하기 빼기 하는 애한테 미분 조건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한 반에 뭐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꽤 많았죠. 저희도 70명 가까이. 지금은 뭐 한 2, 30명 되더라고요. 반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다 천차만별이라고요. 그 2, 30명 안에서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교사가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칠 때는 이제 그 한 중간에서 약간 윗 수준?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친다고요. 수준을.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서 개인적으로 저거를 할 때는 또 세분화시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않죠.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내가 맡은 학급의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더 중요해요. 제가 요새 애들 가르쳐 보니까 학교 얘기를 물어보면 이제 가장 그게 극렬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수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포자의 그런 말이 고일쯤 되다 있으니까. 보니까 걔네 반이 지금 한 반에 한 30명 되나? 뭐 그렇다고 하는데 수업 딱 시작하면 4명 듣고 나머지 다 잔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수포해버리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4명 아이들의 얼굴 보면서 가르치고 자는 애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걔네 괜히 깨워봐야 수업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는 게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입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1번부터 뭐 30번까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수능에 나오는 1번부터 30번에 대한 그 각 단원별 저기 문제수 문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뭐뭐가 중요해. 이 단원에서는 뭐뭐가 중요해. 그걸 다 깨고 있어야지. 그거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이거 완전히 장사꾼처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육의 그 방법이에요. 학원 강사들은 잘 하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자,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이거야. 네, 그쵸, 예. 이거는 요거 하나만 알면 너네 수학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몇 점짜리야. 그치. 자, 이렇게 하면은 혹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지 않아? 오늘 설명하는 요거만 잘 들으면 문제 하나 맞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사도 문제고 듣는 애들도 저도 애들한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가르치면서 어렵지 않아. 수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쉬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논리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수학처럼 쉬운 게 없거든. 그래도 아이들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 교사셨으니까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또 하나 난양 특징이 뭐냐면 이번 해병대 그 대원 죽었던 사건입니다.
뭐 저거 예, 구명조끼. 구명조끼 없이 예. 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글들을 보다가 2001년도에 홍제동 화재 사건, 그 사건이 소방계에서는 홍제동 이전의 소방관과 홍제동 이후의 소방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있던 친구가 어머니랑 싸우고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 딴 친척 집에 간 사이에 불이 나니까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온 소방관한테 자기 아들 살려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10명 가까이가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서 집이 폭삭 가라앉으면서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그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때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방화복이 없어서 비닐 우비를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 속으로. 이게 2001년도면 그래도 우리가 88 올림픽도 하고 아마 IMF 겪곤 했지만, 그래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한국 소방관은 방화복이 없어서 비닐 우비를 입고 현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건 뒤로 방화복도 지급되면서 지금 주황색 소방관들 그 트레이드마크된 그 색깔의 옷들로 장비도 맞춰지고, 개인 돈으로 샀던 장갑들,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서 장갑 살 돈이 없으니까 목장갑 몇 개 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빨간 목장갑들 서너 개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되면서 소방관 처우는 좋아졌는데, 2023년도에 와서 급류가 흐르는 강물에 애들을 수색 훈련을, 그런 구조를 훈련 받은 애들도 아니고 단지 해병대라는 이유만으로 해병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는 이유만으로 집어넣으면서 아이들한테, 사실 요새 구명조끼가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고가 장비도 아니고. 그걸 지급 안 해놓고 군 당국자가 하는 말이 군 장병들한테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2023년도에 과연 이거는 저는 이거 진짜 이건 남양 특집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갖고 이제 관료제라고 표현해요. 네. 관료제.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수직구조예요. 수직구조.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은 그냥 아래 것이에요. 천한 것들은 천한 것이고. 관료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2023년, 2030년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년 지나도 똑같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 여전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관 문제는 그때 뭐 이제 그게 뭐 지방직이었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제도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되고 뭐 그래서 뭐 못 사주고, 거기 소방관이 불을 끄는 사람한테 소방복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닐 우비를 입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라 지키라고 그러면서 총도 안 주고 그럼 나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뭐 거는 국민 방위구 사건 있었잖아요. 나라 지키자고 굶겨 죽인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걔네들한테 뭐 예산이 없었냐? 아니라는 그렇지도 거죠. 않아요. 예, 그렇지 예산은 않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네. 그게 제대로 안 쓰인 거지. 물론 다른 데로 다 샜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소방관 하신 분들이 또 뭐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소방관 기억은 뭐였냐면 돈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식당 같은 거 하면 소방 장비가 있네 없네 이러면서 그걸 트립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내려와서 안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필요한 비용들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 관할에 있는 뭔가에서 뜯어내 갖고 쓰게끔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소방 점검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는 관습이 있어가지고 소방관 하면 그것도 오죽하면 불나면 옆집에다 물을 뿌려야 되는데 소방관 돈 안 주면 물 안 뿌려준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까지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몇몇 가지 영화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하면서 소방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 바뀌면서 또 그런 사건도 겪으면서 지금 한국도 이제 지금의 소방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저때 박사님도 치면 경찰관 잡히면 돈 줬잖아요. 이거 굉장히 공식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죠. 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적어서 네. 운전면허랑 같이 주고,
그다음에 이 오토바이 타고 하는 경찰관들 1년 하면 그러니까는 집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물론 의식 수준도 굉장히 낙후됐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원칙적인 이 잼버리 사건 같은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저도 뭐 광고를 하면서 이번에 기획사 했던 친구 하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는데라고 얘기한 걸 보면서 그 사람 말이 맞지만 그게 문제다. 왜냐하면 정당한 금액을 받고 정당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조건은 잘 안 맞아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빠레 터는 거 깔고 텐트 쳤던데 그것도 돈 주고 안 샀을걸? 누구한테 협찬이나 받았겠지. 그러니까 다 떼어먹고 나도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그 조직이랑 일을 해야 하고 그 회사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아래쪽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행사를 망치면 안 돼요. 망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랑 일을 못하게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거를 넣어서라도 다음번 어떻게 만회해 주겠지 하고 늘 마인드가 또 그래요. 요번 것만 하면 다음번에 회복시켜 줄게. 계속 회사에 와서 알겠지만 막은 말뿐이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건설 쪽에 그런 하도급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랑 모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제대로 된 입찰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그런 이제 어떤 제도적인 잘못.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약해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음이에요. 어음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인데 그러면 어음깡이라고 해서 할인을 받아서 내가 현찰로 돌려야 되는데 어음 할인하는 비율이 마진을 넘어갈 때가 많죠. 그렇죠. 많죠. 그러면 나는 그 할인하고 나면 사실은 까지는 거예요. 내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알면서 이거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대기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그때 모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결제해주는 회사는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총무 경력과에서 이틀을 연기하면 어음 할인 기간을 이틀을 연기하면 뭐 1년치 회사원들 봉급이 빠진다 이자로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걔네들 그걸 조절하면서 걔네들은 한껏 이윤을 내게끔 만들어주고 그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들이 지는 이런 구조를 이 경제 전문가들이 안 배워서 그러나. 근데 제가 경제학과를 다녀보니까 경제학 교수를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자기네들 사업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알아. 실물 경제를 거의 모르다시피 하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뭐 낙수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의 필바는 거머리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거머리 경제죠. 우리 경제 구조가 어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지 정책을 없애고 무슨 부자 감세나 해주고 그런 것들은 뭐 지금은 많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맥, 학연 뭐 이런 사회다 보니까 뭐 외국도 있긴 있어요. 공식적으로 브로커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건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따주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고 마진을 가져가는, 이윤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현장에서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이윤을 보는 사람들이 권력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것만 깨도 많이 좋아질 건데. 우리 대통령 이야기 나왔죠. 부패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고.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자기네 발등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 검찰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저런 것들이 이제까지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범죄 수사
저 정도 수준으로 그동안 쭉 우리 범죄 사건들을 쟤네들이 저 머리로 담당해 온 거야? 갑자기 화가 벌컥 난 거예요. 법으로 보장받으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참 똑똑하고 머리 좋았던 애들이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머리를 정말 나쁜 데로 써요. 좋은 데로 안 써요. 사실 한국에서 검사, 의사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그 직업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아마 물론 이제 뭐 그냥 암기자라고 뭐 그런 걸 공부 잘하는 걸로 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검찰과 예를 들어 피의자라고 하지만 법정에 가면은 그냥 이게 동등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정에서 동등해야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 쪽이 훨씬 우위를 서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뺏어가고 다 조사할 수 있고 예. 얼마든지 조작도 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런 잘못된 권력 행사 없이 정말로 동등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그렇게 부패해질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민주화라고 하는데 민주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낭량 특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가 귀신의 집이에요. 언제 어디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또는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덧처럼 널려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에 안 걸리고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더 좋은 세상을 한번 소망해 보는 겁니다. 시원한 여름으로 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